부모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안이 만만하냐? 이서연이 물잔을 번쩍 들어 올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지만 차가운 물은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의 회색 한복으로 저를 가리고 계셨으니까요. 젖은 소매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침묵 속에서 3년을 함께한 우진 씨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냅킨으로 소매를 닦아내시며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신 일이 내일부터 어떻게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세상에,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물을 끼얹으려 하다니. 그것도 부모님 돌아가신 아이한테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이렇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으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세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다릅니다. 시골에서 작은 식당 한다고 무시했던 그 할머니. 알고 보니 전국구 외식 재벌 회장님이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오만방자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이 속 시원한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통쾌한 이야기를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채입니다. 31살이에요. 저는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괜찮지만 서울에서 자취하면 항상 빠듯하죠.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매달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사는 삶이었습니다. 제 유일한 가족은 외할머니예요. 저는 8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돌아가셨죠. 저만 뒷좌석에서 살아남았어요. 에어백이 터지면서 제 몸을 감싸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서 정잔의 손두부라는 식당을 운영하세요. 손님이 많은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는 그냥 평범한 시골 식당이에요. 테이블이 겨우 8개 있는 작은 가게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주말이면 할머니 가게에 내려가서 설거지를 도왔어요. 중학교 때는 주문도 받았고 고등학교 때는 두부 써는 것도 배웠어요. 대학 등록금도 할머니가 밤낮 없이 일하시며 모아주신 돈으로 겨우 낼 수 있었죠. 할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채야, 넌 누구한테든 고개 숙일 필요 없는 아이야. 똑바로 살아.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어요.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공부했고 첫 직장도 스펙이 부족했지만 포트폴리오 하나로 따냈어요. 할머니께 손 벌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살아왔어요. 그런 제게 3년 전 정우진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대형 로펌에 다니는 변호사였어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차분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죠. 첫 만남 때부터 저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엔 솔직하게 말했어요. 변호사 집안이면 저랑은 세계가 다를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는 식당 하시고 저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우진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은채 씨,
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집안 배경 같은 거 신경 안 써요.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요? 그 말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3년을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제 형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머니 식당에 같이 내려가서 설거지도 도와주곤 했죠. 할머니가 끓여주신 순두부찌개를 맛있게 먹으며 이거 정말 최고예요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상견례도 큰 걱정 없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진 씨 부모님도 우진 씨 닮으셨겠지. 좋은 분들이실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상견례 3일 전 수요일 오후였어요. 회사에서 기획안 작성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평소라면 무시하고 일했을 텐데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정우진 모친 이서연 비서실. 비서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메시지를 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좋은 예감은 아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은채님. 이번 주말 상견례 관련 안내 말씀드립니다. 첨부된 문서를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진 모친 비서실 드림. 문장 하나하나가 차갑고 공식적이었어요. 마치 회사 공문 같았죠. 첨부 파일을 눌렀습니다. PDF 파일이 열렸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가족 상봉 예절 및 복장 준수사항.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문서 안에는 항목들이 정갈하게 마치 법조문처럼 정리돼 있었어요. 제1조 복장 관련 지침 1-1 과도한 색상 레드, 핑크, 오렌지 등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액세서리는 최소화하되 착용 시 진주 소재를 권장합니다. 1-3 향수는 무향 또는 은은한 플로럴 계열로 제한합니다. 1-4 네일 아트, 인조 속눈썹, 과도한 화장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1-5 헤어스타일은 단정하게 정돈, 염색 모발의 경우 자연색을 권장합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어요. 제2조 대화 관련 지침 2-1 질문에만 답변하시고 먼저 화제를 꺼내는 것은 삼가주세요. 2-2 답변 시 간결하게 불필요한 부연 설명은 지양해 주세요. 2-3 웃을 때는 소리 내지 말고 미소만 지어주세요. 2-4 가족사나 개인 의견은 질문받기 전에는 언급하지 마세요. 2-5 식사 중에는 말씀을 자제하시고 식사 예절에 집중해 주세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제3조 행동 관련 지침 3-1 먼저 자리에 앉거나 일어나지 마세요. 3-2 휴대폰은 진동으로 설정하되 가급적 확인하지 마세요. 3-3 화장실은 식사 전 또는 후에만 다녀오세요. 3-4 동석자와의 사적 대화 속삭임 등은 삼가주세요. 마지막 조항이 있었어요. 제4조 기타 유의사항 본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견례 이후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이게 대체 뭐죠? 마치 회사 면접 안내문 같았어요. 아니, 면접보다 더 차갑고 기계적이었어요. 마치 제가 상품 검수를 받으러 가는 것 같았어요.
옆자리 선배가 물었어요. 은채야,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어요.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저는 애써 생각을 정리했어요.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인가 보다. 법조인 집안이니까 그런 거겠지. 그냥 맞춰주면 되겠지.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우진 씨한테 전화했어요. 오빠, 나 어머님 비서실에서 온 메시지 받았는데. 아, 그거 엄마가 좀 꼼꼼하신 분이라. 우진 씨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면접도 아니고. 은채야, 엄마가 원래 그래. 변호사 집안이잖아. 격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야. 그냥 한 번만 맞춰줘. 한 번만 맞춰주면 된다고? 응. 첫인상만 좋으면 다 괜찮아져. 나만 믿어.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 속에서 뭔가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어요. 퇴근 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할머니 식당으로 내려갔어요. 평소엔 주말에만 가는데 그날은 꼭 할머니를 만나고 싶었어요. 목요일 저녁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죠. 할머니 왔어요. 왔니? 배고프지? 밥 먹어라. 할머니는 두부전골을 끓여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제 앞에 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주중에 웬일이야? 무슨 일 있니? 저는 국물을 떠먹다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어요. 할머니, 이것 좀 봐주실래요? 어제 받은 메시지를 보여드렸죠.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천천히 화면을 읽으셨어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저는 숨을 참았어요. 할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처음엔 무표정하시더니 점점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평소에 온화하신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이게 뭐니?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차갑고 단단했어요. 우진 씨 어머니 쪽에서 보낸 거예요. 상견례 준비하라고. 할머니는 휴대폰을 천천히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죠. 은채야. 네, 할머니. 사람 대접 못 받는 집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할머니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이건 격식이 아니야. 무시야. 너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할머니, 그래도 우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신 것 뿐이고. 은채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까다로운 거랑 함부로 대하는 건 달라. 이건 너한테 우리 집 규칙에 맞춰라. 안 그러면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야.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이러면 결혼하고 나선 어떻게 하겠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중얼거리셨어요. 저쪽 사람들이 괜찮을지 모르겠구나. 할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밥 먹어. 저는 밥을 먹었지만 입맛이 없었어요. 두부전골은 여전히 맛있었지만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진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은채야, 자고 있었어? 아니, 아직 안 잤어. 저기, 토요일 말인데. 응, 우리 엄마가 좀, 원래 성격이 까다로우셔서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까다롭다니? 그냥 말씀하시는 거 웃으면서 잘 넘기면 돼. 금방 끝나니까.
첫 상견례니까 좀 긴장하시는 것 같아. 우진 씨, 그게 무슨 말이야? 나보고 엄마 말에 다 맞춰주라는 거야? 은채야, 부탁이야. 이번만 참아줘. 엄마 마음만 얻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나만 믿어. 오빠가 내 편 아니야? 당연히 내 편이지. 그러니까 이번만 좀 참아달라는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걱정 마. 사랑해. 전화를 끊었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 편이면 왜 나보고 참으라는 거지? 다음 날 금요일, 저는 퇴근 후 백화점에 갔어요. PDF 파일에 적힌 대로 베이지색 블라우스와 검은색 무릎길이 치마를 샀죠. 액세서리도 작은 진주 귀걸이 하나만 골랐어요. 향수도 무양 제품으로 새로 샀어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긋는데 금액이 25만 원이었어요. 제 한 달 식비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 앞에 서봤어요. 베이지 블라우스와 검은 치마, 진주 귀걸이, 단정하게 묶은 머리. 평소에 저 같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의 인형처럼 느껴졌죠.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는 걸까? 토요일 아침, 드디어 상견례 날이었어요. 할머니가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아침을 차려주셨어요. 은채야, 많이 먹어. 긴장하면 속 쓰리니까. 네, 할머니. 밥을 먹는데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은채야,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기억해. 넌 당당한 사람이야. 부모님이 안 계신 게 내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일어나도 돼. 참지 마. 할머니가 있어. 네, 할머니.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깨끗한 회색 한복을 입고 나오셨어요. 할머니, 오늘 같이 가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내 손녀 상견례인데. 혼자 보낼 수 있겠니? 할머니 얼굴이 평소보다 엄숙해 보였어요.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택시를 타고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손을 비볐어요. 손바닥에 땀이 계속 났거든요.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 손이 떨리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택시 기사님이 말했어요. 손님 도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고급스러운 한정식 레스토랑이 보였어요. 대리석 입구에 전통 목조문이 있었고 발레 파킹 직원들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와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입구로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괜찮아. 우진 씨가 있잖아. 할머니도 계시고.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동시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될 거라는 걸. 레스토랑 로비에 들어섰어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고 벽면에는 한국화가 걸려 있었어요. 직원들은 전부 한복 정장을 입고 있었죠. 예약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여직원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정우진입니다. 아, 네. 정우진님,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긴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문마다 한자로 된 방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은은한 전통 음악 소리가 들렸죠.
가장 안쪽 난초룸 앞에서 직원이 멈춰 섰어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등을 가볍게 밀어주셨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우진 씨, 그리고 그의 부모님. 우진 씨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은채야 왔어? 할머니도 오셨네. 어서 앉아.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자리에 앉은 채로 손만 들어 인사했죠. 그 옆에 앉은 남자가 우진 씨 아버지였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무표정한 얼굴이었죠.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상석에 앉은 여자. 이서연. 우진 씨 어머니였어요. 짙은 남색 트위드 재킷에 하얀 진주 목걸이.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었고 손톱은 프렌치 네일로 정갈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귀에는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빛났고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이. 블라우스를 보고, 스커트를 보고, 귀걸이를 보고, 신발을 보고, 다시 얼굴을 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비웃는 것 같기도 하고, 한심하다는 것 같기도 한 묘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박은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힘을 다했어요. 90도로 허리를 숙이고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손을 가볍게 저으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반갑습니다도 잘 왔어요도 없었어요. 인사를 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태도였어요. 마치 파리를 쫓듯이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도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죠. 이서연이 할머니를 쳐다봤어요. 어머님은 시골에서 식당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목소리에 미세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네, 작은 두부 식당 합니다. 아, 두부 식당? 요즘 그런 식당이 잘 되나요? 다들 프랜차이즈 가잖아요. 요즘 누가 시골까지 가서 두부를 먹어요. 이서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전복죽, 갈비찜, 대구탕, 잡채, 한우 육회. 평소 같으면 와 소리가 나올 만큼 고급스러운 음식들이었어요. 접시마다 식용금박이 올라가 있었고 그릇들도 전부 고급 도자기였어요. 하지만 전혀 입맛이 없었어요. 이서연이 젓가락을 들며 말했어요. 은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미 우진 씨한테 들었을 텐데도 아무런 배려 없이 물었어요. 마치 시험 문제를 내듯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이서연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그럼 혼자 크신 거네요? 몇 살 때요? 8살 때입니다. 8살. 어머, 어린 나이네. 그럼 누가 키웠어요? 할머니께서 키워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이서연이 할머니를 다시 훑어봤어요. 그럼 두부 식당 수입으로 대학까지 보내셨어요? 대단하시네요. 목소리에 믿을 수 없다는 투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그게 가능하긴 한 거야? 하는 뉘앙스였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힘드셨겠네요. 요즘 대학 등록금이 얼마인데 한 학기에 300만 원씩 하잖아요. 4년이면 2,400만 원. 식당 하시면서 어떻게 모으셨어요? 이서연이 혀를 찼어요. 마치 동정하는 척 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저는 손에 젓가락이 떨렸어요. 갈비찜을 집으려다가 떨어뜨릴 뻔했어요. 우진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이서연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근데 은채 씨, 솔직히 부모님 없이 크시면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나요?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가정교육이요. 부모가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들 있잖아요. 식사 예절이라든지, 어른 모시는 법이라든지, 집안일이라든지, 그런 걸 누가 가르쳐 줬어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할머니께서, 할머니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부모하고는 다르죠. 부모는 매일 보면서 가르치는 건데 할머니는 일하시느라 바쁘셨을 텐데 은채 씨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기분 나쁘게 들으셨어요?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이서연이 손을 저었어요.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일정 수준은 돼야 하는데 혹시 그런 교육을 제대로 받으셨나 해서요. 우리 집안이 법조계에서 3대째 일하는 집안이거든요. 격식이 중요해요. 할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어요. 천천히 조용하게. 하지만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어요. 딱, 잠깐만요. 할머니 목소리가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방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이서연이 눈을 치켜떴어요. 네. 사람 앞에서 돌아가신 부모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이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이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이고,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근데 뭐, 사실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 배우자를 고르는 건데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사과라고 하면서도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굴었어요. 할머니가 우진 씨를 불렀어요. 우진 씨. 우진 씨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입가에 밥알이 붙어 있었어요. 네. 지금 어머님 말씀 들으셨죠? 은채가 모욕당하고 있는데 아무 할 말 없으세요? 우진 씨 눈이 흔들렸어요. 동공이 불안하게 떨렸어요. 어머니와 할머니 사이에서 시선이 왔다 갔다 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죠. 그리고 결국 고개를 다시 숙였어요. 저기, 어머니도 좀 예민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원래 저러시는 게 아니고요. 은채야,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3년을 함께한 사람. 결혼하면 평생 지켜주겠다고 했던 사람.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순간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있었어요. 아니, 오히려 저보고 참으라고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우진 씨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때 이서연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로 밀어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제목은 이랬어요. 결혼 후 생활 규칙 및 준수사항. 항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제1조. 결혼 후 2개월 이내 퇴사할 것. 제2조. 명절 및 제사 음식은 전부 직접 준비할 것. 제3조. 친구 모임은 월 1회 이하로 제한. 제4조. 저녁 10시 이후 외출 금지. 제5조. 시댁 방문은 주 2회 이상. 제6조. 출산은 결혼 1년 이내. 제7조. 본인 가족 할머니 등과의 연락은 시댁 허락 후 가능. 제8조. 본 규칙 위반 시 이혼 사유로 인정됨.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숨이 막혔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 집 며느리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들이죠. 뭐, 다른 집도 다 이래요. 법조인 집안은 특히 규칙이 중요하거든요. 이서연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왜요? 이상한 거라도 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님, 저는 제 일이 있어요. 퇴사는 좀. 일이 집안일보다 중요해요? 이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가정이 우선이죠, 당연히. 여자는 집안을 돌봐야 해요. 애도 낳아야 하고. 그런데 일을 계속하면 집안일을 누가 해요? 우리 아들이 해요? 하지만 제가 10년 가까이 다닌. 그러니까 더 문제예요. 이서연이 말을 끊었어요. 일하느라 집안일을 제대로 못하면 어쩌려고요? 우리 집 체면이 있는데. 동서들 모임에서 우리 집 며느리는 일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나 보다 그럴 거예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역시 혼자 커서 그런가 봐요. 이서연이 혀를 찼어요. 가정의 중요성을 모르시네. 부모님이 가르쳐 줬어야 하는 건데.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이서연은 들을 생각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 안 됐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배워야죠. 어른 말씀에 대들지 말고. 이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를 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이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 감히. 이서연이 테이블을 탁 쳤어요. 식기들이 덜컹거렸어요. 물잔이 흔들렸어요. 감히 어디서 말대꾸야? 부모도 없는 주제에 우리 집안이 만만하니? 이서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우진 씨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은채가 그런 뜻으로. 닥쳐. 내가 이런 애를 데려온 거잖아. 이서연이 우진 씨에게도 소리쳤어요. 우진 씨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어요. 이서연이 물잔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눈을 감았어요. 오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가 제 앞으로 몸을 가리셨어요. 차가운 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 얼굴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회색 한복 소매가 물에 흠뻑 젖었어요.
저는 눈을 떴어요. 할머니가 저를 가리고 계셨어요. 물이 할머니 소매를 타고 뚝뚝 떨어졌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냅킨을 집어 소매를 닦으셨어요. 그리고 이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평생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오늘 하신 일이 내일부터 어떻게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할머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이서연이 비웃었어요. 시골 식당 주인이 뭘 어쩐다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일어나셨어요. 은채야, 가자. 우진 씨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은채야, 잠깐만.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가 우진 씨를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 하나에 우진 씨는 입을 다물었어요.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는 조용히 식당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직원들이 수군거렸어요.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3년의 시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끝난 것 같은 후련함도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어요. 아래층에서 할머니가 전화하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이서연은 평소처럼 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남편 정재훈이 운영하는 중견 건설사 태양건설. 실제로 회사를 움직이는 건 이서연이었어요. 남편은 명목상 대표일 뿐 실권은 전부 이서연이 쥐고 있었죠. 차 안에서 비서에게 물었어요. 오늘 일정 어떻게 돼? 10시에 세강병원 이사님 미팅, 12시에 은행 대출권 상담, 2시에 협력사 미팅, 4시에. 비서가 스케줄을 읽어줬어요. 이서연은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어제 그 할머니 작은 식당을 한다고 했지. 설마 우리 일에 영향이 있겠어. 그냥 말뿐이겠지. 코웃음이 나왔어요. 어제 상견례는 이미 잊은 듯 했어요. 아니,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제대로 혼을 내줬으니까 저쪽에서 알아서 포기하겠지. 우진이한테는 더 조건 좋은 인연을 찾아주면 돼. 회사 건물에 도착했어요. 사모님,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고 이서연은 명품 가방을 들고 내렸어요. 하이힐 소리가 딸각딸각 로비 바닥을 두드렸죠. 그런데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분위기가 달랐어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고 평소 같으면 사모님 안녕하세요 하며 굽신거리던 사람들인데 오늘은 달랐어요. 인사는 했지만 어딘가 어색했고 시선을 피했죠. 뭐야? 왜 다들 이래? 이서연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 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뭐가? 이서연이 짜증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팩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서연이 첫 장을 펼치자 눈이 커졌어요. 세강병원 신축 프로젝트 계약 취소 통보.
귀사와 진행 중이던 세강병원 신축 프로젝트 건 병원 측 내부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급된 계약금은 전액 반환 예정이오니 관련 절차 협조 부탁드립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 주상복합 건설 사업 재검토 필요로 중단. 귀사와 협의 중이던 강남 주상복합 건설 사업건 투자자 측 요청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장.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 보류 통보. 그 다음 장도 전부 같은 내용이었어요. 취소, 중단, 보류, 재검토. 이게 다 오늘 아침에 온 거예요? 이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8시부터 지금까지 6개 프로젝트가. 비서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6개나? 이서연은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당장 거래처에 전화 걸어.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해. 비서가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부 비슷했어요. 죄송합니다. 내부 사정입니다. 담당 부서가 조정됐습니다. 현재로선 진행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서연이 직접 전화기를 들었어요. 세강병원 김이사에게 전화했죠. 평소엔 자기 앞에서 한껏 낮추던 사람이었어요. 김이사님, 저 정우진 어머니 이서연입니다. 프로젝트 취소가 무슨 일이에요? 계약서도 다 썼는데. 아, 이사모님. 상대 목소리가 차갑고 어색했어요. 죄송하지만 병원 측 결정입니다. 저도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설계도 다 뽑았고 인력도 준비했어요. 지금 취소하면 손해가. 그 부분은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결정한 건데요? 제가 직접.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뚝. 전화가 끊겼어요. 이서연은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평생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사모님, 주상복합 투자자 측도 연락이 안 됩니다. 오피스텔 쪽도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 하고 협력사들도 전화를 잘 안 받아요. 직원들의 보고가 이어졌어요. 그때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행이었어요. 정재훈 대표님 계십니까? 긴급 상담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 부인인데요. 대출 관련해서 본점 방문 부탁드립니다. 오늘 중으로요. 대출이요? 아직 만기도 안 됐는데요. 담보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방문하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뚝. 또 끊겼어요. 이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점심때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오후 미팅이 전부 취소됐고 내일 일정도 줄줄이 연기됐어요. 이서연은 남편 정재훈을 불렀어요. 남편이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당황한 표정이었죠. 여보, 이거 대체 뭐야? 하루 만에 이렇게. 나도 모르겠어. 이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어제 그분 말 기억나? 이서연이 화들짝 놀라 남편을 봤어요.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그 말. 설마 우연이겠지. 근데 타이밍이 너무 정확해. 아니야. 그냥 우연이야. 이서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없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했으니까요. 이서연은 다시 비서를 불렀어요. 혹시 세강병원이랑 주상복합 투자자들이랑 공통점 같은 거 없어? 공통점이요? 같은 모임이라든지 같은 업계 네트워크라든지. 비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의료 쪽이나 유통 외식 쪽 인맥이 조금 겹치긴 합니다. 다만 확실한 연결고리는 아직. 외식 쪽? 이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네. 병원도 내부 시설 운영이 있고 투자자 중에도 식음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설마 그분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퇴근 시간이 됐어요. 이서연은 차에 올라타 집으로 가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대체 뭐지, 왜 이러는 거지? 집에 도착하니 우진이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왜? 은채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럴 만도 하지. 이서연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우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나 그분 눈빛이 계속 생각나. 평범한 분 같지가 않았어. 이서연은 대꾸하려다 목이 잠깐 막혔어요. 괜한 생각이야.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때 정재훈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여보, 왜? 은행 갔다 왔어. 정재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뭐래? 대출 전액 조기 상환 통보가 왔어. 3개월 안에. 이후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더군. 뭐라고? 이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 대출은 어렵대. 우리 회사 신용평가가 갑자기 조정됐대. 왜? 모르겠어. 은행에서도 이유를 자세히 말하진 않았어. 내부 기준이라고만. 정재훈이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대출금이 50억인데 3개월 안에 어떻게 준비해? 이서연은 손에서 힘이 풀려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바닥에서 딱 소리가 났어요. 그날 밤 이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보며 계속 되뇌었죠. 우연이야, 그냥 우연이야. 하지만 자꾸만 그 할머니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차갑고 날카롭고 뭔가 숨겨진 게 있는 눈빛. 그리고 그 말. 오늘 하신 일이 내일부터 어떻게 돌아오는지 똑똑히 보시게 될 겁니다. 새벽 3시. 이서연은 결국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의 문자였죠. 사모님, 내일 출근하시면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진 프랜차이즈 쪽에서 사람들이 온다고 합니다. 비서 올림. 세진 프랜차이즈? 이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세진 프랜차이즈 전국에 수많은 매장을 둔 외식 대기업. 여러 분야로 확장하며 업계에서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곳. 왜 세진 프랜차이즈가? 이서연은 침대로 돌아갔지만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고 악몽을 꿨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꿈. 회사가 무너지고 집이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지는 꿈. 그리고 그 꿈 한가운데 회색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서 있었어요. 차갑게 아주 조용히 웃고 있었죠. 화요일 아침. 이서연은 어제보다 더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새벽 악몽 때문에 제대로 자지도 못했죠. 눈 밑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화장으로 가리려 했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차에서 내리는데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세진 프랜차이즈가 왜 우리 회사에?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았어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수군거렸죠. 로비 한쪽에는 고급 승용차 세대가 가지런히 주차돼 있었어요. 전부 최고급 세단이었고요. 무슨 일이지? 비서가 급하게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어요. 사모님, 왜 그래? 저 사람들은 누구야? 세세진 프랜차이즈에서 오셨대요. 이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왜? 우리랑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냥 사모님을 기다리고 계시래요. 비서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몇 명이나 왔어? 경호 인원까지 합치면 20명이 넘어요. 이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이 먼저 내렸고 그 뒤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70대 초반쯤. 흰 머리카락은 깔끔하게 뒤로 빗어 넘겨져 있었고 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죠. 넥타이 핀에는 작은 보석이 은은하게 빛났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래도록 정상에 있던 사람 특유의 기운.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은행 관계자들, 협력사 대표들, 심지어 태양건설 직원들까지 전부 90도로 인사했어요. 이서연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세진 프랜차이즈 회장이 직접? 노인은 천천히 걸어왔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렸죠. 딱, 딱, 딱. 사람들이 길을 비켰어요. 마치 바다가 갈라지듯이. 노인이 이서연 앞에 멈춰 섰어요. 이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차갑고 판단하는 듯한 눈빛. 당신이 이서연이요?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어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죠. 이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네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노인이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어요. 나.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세진 프랜차이즈 회장, 박동철이요. 이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박동철 창업주 외식업계의 전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물. 전국에 수많은 매장을 둔 외식 기업을 일군 인물. 업계에서 수조 원대 규모로 거론되는 회사의 대표였죠. 박동철이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당신이 무례를 저지른 상대. 이서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은희. 그 사람이 내 동생이요. 이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동생? 못 알아들었소? 박동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물을 끼얹으려 했던 그 아이의 할머니. 박은희가 내 동생이요. 이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그 평범해 보이던 분이? 말도 안 돼요. 이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분이 왜 조용히 식당을? 박동철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20년 전에 스스로 뒤로 물러났소. 가족 일을 겪고 모든 걸 내려놓고 손녀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했지. 예전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을 함께 했던 사람이요. 공동 창업?
이서연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어요. 그렇소. 나는 경영을 맡았고 동생은 현장과 메뉴, 운영을 맡았지. 우리가 함께 맨손으로 일궈낸 회사요. 박동철이 이서연을 똑바로 봤어요. 그런 사람의 손녀에게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나는 이미 들었소. 이서연의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저는 박동철은 차갑게 이어갔어요. 부모 없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가정교육 운운하며 모욕했다지. 그리고 물을 끼얹으려 했다고. 이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로비 사람들이 전부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죠. 사모님이 그쪽 가족을 몰라보고 상견례가 이렇게까지. 회사에 불똥 튀겠네. 이서연의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박동철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내 동생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오? 의료, 유통, 건설, 금융업계는 서로 연결돼 있어. 병원에도 식당이 있고 건물에도 식당이 있고 사람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지. 이서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어제 당신네 회사에 변동이 생긴 일들 그 또한 그런 연결 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판단이요. 제발. 박동철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나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한 적이 없소. 내 동생도 마찬가지요. 다만 이야기가 업계에 퍼졌고 각자 회사의 평판과 리스크를 고려해 스스로 결정했을 뿐이요. 그가 낮게 덧붙였어요. 이게 인맥이요. 억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쌓아 올린 신뢰가 사람들의 선택을 바꾸는 거지. 이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박동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나에게 사과할 일이 아니오. 내 동생과 손녀에게 해야지. 네, 찾아뵙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박동철은 한 박자 쉬고 낮게 말했어요. 내 동생은 오랫동안 조용히 살았소. 손녀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어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건드린 거요. 앞으로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나도 단정할 수 없소. 다만 시간이 모든 걸 드러내겠지요. 박동철은 돌아섰어요. 경호원들이 따라붙었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그가 들어가기 직전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참, 은행 쪽에서도 요즘은 내부 규정에 따라 리스크 점검을 자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네 건도 재검토가 들어간 모양이더군. 문이 닫혔어요. 이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어요. 비서가 급히 다가와 부축했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사무실로. 이서연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사무실로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끝이야. 이게 시작이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 정재훈이었어요. 여보, 나 지금 은행인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출금 50억 2주 안에 상환 계획을 제출하래. 절차상 필요한 안내라며 서류를 준비하라고 하더군. 2주? 이서연이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50억을 2주 안에 어떻게 준비해? 그리고 집 담보대출도 조건을 다시 보겠대. 한 달 안에. 뭐라고? 여보, 우리 어떻게 해야 해? 정재훈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나왔어요.
이서연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책상에 얼굴을 묻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건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상견례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날 일이 생생했어요. 할머니의 젖은 소매, 이서연의 비웃음, 우진 씨의 침묵, 모든 게 마음속에 박혀 있었어요. 우진 씨한테서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지만 전부 무시했어요. 은채야, 미안해. 전화 좀 받아줘. 할머니한테도 사과하고 싶어.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읽지도 않고 삭제했어요. 점심시간.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채야. 네, 할머니.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네, 괜찮아요. 그럼 집으로 와라. 할 얘기가 있어. 할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진지했어요. 퇴근 후 저는 지하철을 타고 할머니 마을로 향했어요. 경기도 작은 마을. 정잔의 손두부 간판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가게 문을 일찍 닫으시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왔니? 네, 할머니. 우리는 2층 거실로 올라갔어요. 할머니가 차를 끓여주셨어요. 은은한 녹차 향이 방 안을 채웠죠. 은채야, 할머니가 사실 숨긴 게 있어.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냥 식당 주인이 아니야. 네. 20년 전까지 할머니는 회사를 운영했어. 세진 프랜차이즈라고 들어봤니? 제 눈이 커졌어요. 세진 프랜차이즈요? 그 전국에 매장 있는. 응. 그게 할머니가 오빠랑 같이 만든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찻잔을 들던 손이 멈췄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25살 때 작은 두부 가게로 시작했어. 오빠랑 둘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두부를 만들고 밤 10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지. 할머니의 눈빛이 멀어졌어요. 과거를 회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5년을 일했어. 그러다가 두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지. 처음에는 서울에 매장 3개. 그게 점점 늘어나서 10년 후에는 전국에 100개 매장이 됐어. 할머니,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한식, 양식, 카페, 다양한 브랜드를 만들었지. 30년을 그렇게 일했어. 오빠는 경영을 맡고 할머니는 메뉴 개발하고 매장 관리했어. 할머니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20년 전에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엄마가 돌아가셨어.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차 사고였잖니. 넌 살았지만 내 엄마 아빠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할머니는 모든 게 무너졌어. 내가 뭐하러 이렇게 일했나? 딸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런 생각만 들었어. 할머니, 그래서 결심했어. 모든 걸 내려놓기로. 회사도 명예도 전부. 너만큼은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거든. 재벌 손녀로 키우면 또 뭘 잃을지 몰라서.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래서 이 작은 마을로 내려와서 손두부 식당을 다시 시작했어. 처음처럼. 할머니 혼자서. 할머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알 필요 없었어. 넌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자라면 됐으니까.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널 건드렸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부모 없다고 무시하고 물까지 끼얹으려 하고 그건 할머니가 참을 수 없었어. 할머니, 미안해요. 쟤 때문에. 아니야. 할머니가 제 얼굴을 감싸 안으셨어요. 할머니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혹시 부담 가질까봐 숨겼어. 할머니, 은채야, 넌 누구한테도 무시당할 사람이 아니야. 할머니가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넌 당당한 사람이야. 저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할머니의 눈빛, 그 차갑고 단단한 눈빛, 할머니의 경고, 내일부터 어떻게 돌아오는지 보라던 그 말,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할머니는 20년간 조용히 사셨지만 그 영향력은 여전했던 거예요. 할머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사는 어려워질 거야.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전화한 건 오빠한테 딱 한 통이었어. 이런 일이 있었다고만 말했지. 그랬더니 오빠가 직접 그쪽 회사에 갔더라. 오빠라면 세진 프랜차이즈 회장님? 응. 동철이 오빠. 오빠가 화가 많이 났나 봐. 할머니 손녀를 건드렸다고.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할머니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한 거야. 그런 회사랑은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억지로 시킨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각자 판단한 거지. 할머니는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할머니의 눈빛이 차분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했던 말들, 그 모욕들, 그건 그들이 선택한 거였으니까요. 후회하지 않니?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우진이라는 친구 말이야. 3년을 만났는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니요, 할머니. 전혀요. 진심이었어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때 결혼했으면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저를 지켜주지도 않는 사람이랑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잘 생각했어.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우리는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 회사를 키워가던 이야기, 엄마 이야기, 처음 듣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할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셨는지.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은채. 그날 밤 할머니 집에서 잤어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악몽도 불안도 없었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할머니가 계신 집에서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에게는 이렇게 강한 편이 있구나. 3일 후 금요일 저녁, 저는 할머니 집에 내려와 있었어요. 회사에서 연차를 내고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2층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1층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어요.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가 점점 거세졌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딩동. 계속해서 급하게 울렸어요. 저는 책을 내려놓고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현관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어요. 빗속에 이서연, 정재훈, 그리고 우진 씨. 세 사람 모두 비를 맞으며 서 있었어요. 우산도 없이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서연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며칠 전 상견례 때 그 우아하고 오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코트가 빗물에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화장이 번져서 눈밑이 얼룩졌고 표정이 지쳐 보였어요. 할머니가 올라오셨어요. 은채야, 누가 왔니? 할머니, 저 사람들이요. 할머니는 창문으로 내다보셨어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려가자. 우리는 현관으로 내려갔어요. 할머니가 문을 여셨어요. 이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비에 젖은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이야기할 기회를 주세요. 며칠 전 상견례 때 그 차갑고 오만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들어오세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할머니를 봤어요. 비 맞고 있으면 감기 걸려요. 일단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수건을 건네주셨어요. 물기부터 닦으세요. 이서연이 수건을 받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할머니와 저는 소파에, 세 사람은 맞은편 의자에. 침묵이 흘렀어요. 이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채 씨,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견례 때 제가 정말 끔찍한 말들을 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신 걸로 무시하고 사람 대접도 안 하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을 배경으로 판단하고 제 기준에 안 맞으면 함부로 대하고. 이서연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재훈이 말했어요. 저희가 너무 오만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잘못 봤어요. 우진 씨가 저를 봤어요. 은채야, 나는. 우진 씨,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상견례 때 기억나요? 응. 제가 모욕당할 때 우진 씨는 뭐 했어요? 우진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맞아요. 3년을 만난 사람이 힘들어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저보고 참으라고만 하셨죠. 미안해. 정말.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서연이 물었어요. 상견례 때 어머님이 제 얼굴에 끼얹으려 했던 거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다행히 할머니가 막아주셨죠. 저는 물잔을 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만약 그때 할머니가 안 계셨다면 저는 사람들 앞에서 물을 맞았을 거예요. 부모 없다는 이유로. 이서연이 흐느꼈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물잔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싱크대에 부었어요. 세 사람이 저를 봤어요. 복수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께 똑같이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어머님이랑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요.
이서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하지만 용서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그들을 똑바로 봤어요. 우진 씨, 우린 끝이에요. 정말 끝이에요. 은채야, 저한테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우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이서연을 봤어요. 어머님. 네. 사람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어머님은 모르세요. 이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서연 씨, 네, 어머님.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오빠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오빠랑 제 아는 분들이 각자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거래하기 어렵겠다고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세상이 원래 그래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그 결과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서연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돌아가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비 그쳤어요. 조심히 가세요. 세 사람이 일어났어요. 문 앞에서 이서연이 다시 돌아봤어요. 은채 씨,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할머니가 다가와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했어, 은채야. 할머니, 제가 잘한 거 맞죠? 응. 복수하지 않은 거 정말 잘했어. 넌 그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야. 저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어요. 후련해서였어요. 그날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가을이 깊어졌어요. 거리의 나뭇잎들이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죠. 저는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일상을 살았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어깨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우진 씨한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일주일간은 하루에 10통씩 전화가 왔지만 전부 무시했어요. 그러자 연락이 끊겼어요. 가끔 SNS에서 우진 씨 소식을 들었어요. 지방으로 이사 갔다더라. 작은 법무법인에 취직했다더라. 별로 궁금하지 않았어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어느 날 팀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은채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네, 팀장님.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은채 씨,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 팀장 맡아볼 생각 있어요? 네. 팀장이요? 저는 놀랐어요. 아직 입사 3년 차였거든요. 은채 씨 실력은 이미 검증됐잖아요. 그리고 요즘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뭔가 더 당당해지고 자신감 있어 보이고. 팀장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생각해보고 알려주세요. 급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팀장님. 회의실을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팀장, 나한테? 예전 같았으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하며 망설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할 수 있어. 해보자. 점심시간에 선배와 밥을 먹었어요. 은채야, 너 요즘 되게 밝아 보인다? 그래요? 응.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눈빛도 그렇고. 선배가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어요. 좋은 일 있어?
그냥 제 가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맞출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요. 오, 멋진데? 무슨 일 있었어? 나중에 이야기해 줄게요. 길어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에서 우연히 대학 동기를 만났어요. 은채야, 오랜만이다. 민지야. 우리는 반가워하며 인사했어요. 너 요즘 어때? 남자친구는? 민지가 물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우울해졌을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담담하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헤어졌어. 한 달 전에. 어머, 왜? 3년 만났잖아. 나랑 안 맞더라고. 서로 지켜주지 못하는 사이면 의미 없잖아. 그렇긴 하지.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너 표정 밝은데? 많이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 응,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진심이었어요. 그때 결혼했으면 평생 불행했을 거야. 우리는 커피숍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민지가 말했어요. 와, 진짜 영화 같다. 근데 속 시원하다. 그런 사람들은 당해야 해. 응, 근데 나는 복수한 게 아니야.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였어. 맞아.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지.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전화했어요. 할머니, 저예요. 왔니? 잘 들어갔어? 네. 할머니, 저 이번에 팀장 제안 받았어요. 정말? 축하해. 우리 은채. 할머니 목소리가 밝았어요. 근데 할 수 있을까요? 아직 경력이 짧은데. 할 수 있어. 넌 충분히 잘할 수 있어. 할머니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은채야, 이번 주말에 시간 있니? 네, 왜요? 할머니 친구분 손자가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 할머니, 저는 웃으며 소리쳤어요. 아직 소개팅은. 아니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 모임에 같이 오면 어떨까 해서. 부담 없이. 생각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더 넓어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됐어요. 더 이상 제 부모님이 안 계신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그대로도 충분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팀장님께 말씀드렸어요. 팀장님, 신규 프로젝트 팀장 하겠습니다. 오, 좋아요. 잘 선택했어요. 팀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은채 씨라면 충분히 잘할 거예요. 첫 팀 미팅 날. 저는 회의실 앞에 섰어요. 예전 같았으면 떨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당당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 팀장 맡게 된 박은채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단호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한 선배가 다가왔어요. 은채 씨 멋있었어요. 완전 프로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상견례 때 그 일이 없었다면? 만약 이서연이 저를 잘 대해줬다면? 만약 우진 씨가 저를 지켜줬다면? 저는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규칙들을 지키며 살았겠죠.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저 자신을 잃어버리며 그렇게 생각하니 오싹했어요. 오히려 잘된 일이었어요. 그 모욕이, 그 상처가 저를 깨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는 더 나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다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맑고 높았어요. 엄마, 아빠, 작게 속삭였어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었어요. 마치 그래, 잘하고 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으며 걸었어요. 앞으로, 앞으로. 1년이 흘렀어요. 봄이 다시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4월이었어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신규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고 회사에서 인정받았죠. 1년 전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눈빛이 밝아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회의 시간에도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엔 죄송한데 제 생각은 이렇게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할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채야, 오늘 시간 있니? 네, 괜찮아요. 그럼 4시에 서울숲 공원에서 만나자. 벚꽃 보러 가자. 좋아요, 할머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후 4시 서울숲 공원에 도착했어요. 벚꽃이 만발했어요. 분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다들 벚꽃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웃고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가 벤치에 앉아 계셨어요. 수수한 연회색 한복을 입으셨지만 표정은 편안해 보였어요. 할머니, 저는 달려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왔구나. 벚꽃 예쁘지? 네, 정말 예뻐요. 우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꽃잎이 눈처럼 날렸어요. 은채야, 회사는 어때? 좋아요.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도 좋고 이번 달에 또 프로젝트 하나 따냈어요. 제 얼굴이 밝았어요. 그래, 잘 됐다. 우리 은채 최고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할머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회사는 정리했다더라. 대출금을 못 갚아서 부도가 났고 지방으로 내려갔대. 우진 씨는요? 작은 법무법인 다닌다던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중이라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동정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어요. 그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후회 안 해?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때 결혼했으면 평생 불행했을 거예요. 저를 지켜주지도 않는 사람이랑요.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잘 생각했어.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더 많이 흩날렸어요. 우리 머리 위로 꽃잎이 떨어졌어요. 저는 손바닥을 펴서 꽃잎을 받았어요. 분홍빛이 예뻤어요. 할머니, 응? 저 요즘 누군가 만나고 있어요. 저는 수줍게 말했어요. 할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회사 선배님이에요. 저보다 3살 많으시고 되게 좋은 분이에요. 제 얼굴이 밝아졌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부모님 없다는 거 알고도 전혀 다르게 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시네요. 그러세요. 그래,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천천히 알아가 봐. 서두르지 말고. 네, 할머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우리는 다시 벚꽃을 바라봤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벚꽃과 노을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상쾌했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1년 전 그 상견례 자리, 할머니의 젖은 소매, 이서연의 차가운 말들, 우진 씨의 침묵, 그 모든 게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곁에 있으면 안 된다고.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가치는 배경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걸, 진정한 사랑은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할머니, 고마워요. 뭐가? 저 키워주신 것도, 지켜주신 것도, 평범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그리고 필요할 때 나서주신 것도. 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당연한 거야. 넌 내 손녀잖아. 저는 할머니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제 결혼식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그래야지. 할머니 오래 살게.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벚꽃길을 따라 꽃잎이 계속 떨어졌어요. 마치 축복처럼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데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이었어요. 억지로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은채야, 아이스크림 먹을래? 네.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사서 벤치에 앉았어요. 벚꽃 아래에서 할머니는 딸기 아이스크림, 저는 초코 아이스크림. 할머니, 맛있어요? 응, 맛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저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행복이구나.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벚꽃 아래에서 할머니와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 그게 행복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졌어요.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벚꽃나무 아래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어요. 할머니, 이제 갈까요? 그래, 가자. 우리는 손을 잡고 공원을 나왔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과거는 과거였어요.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거예요. 할머니와 함께. 그리고 언젠가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겠죠.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벚꽃이 흩날리는 이 길을 다시 걸을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저도 그 불빛 중 하나였어요. 반짝이는 소중한 의미 있는 존재.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와 헤어졌어요.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응, 너도. 내일 전화할게. 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우리 은채.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1년 전 오늘과 지금의 오늘. 너무 달랐어요. 1년 전엔 무너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다시 서 있었어요. 아니, 더 강하게 서 있었어요. 휴대폰을 켰어요. 회사 선배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은채 씨, 내일 시간 되세요? 한강 산책 어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요. 몇 시에 만날까요? 금방 답장이 왔어요. 이 시 어때요? 날씨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내일 봐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 기대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됐어요. 그날 이후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 대접 못 받는 자리에서 끝까지 참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용기 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사연을 들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출퇴근길인가요? 설거지 하시면서인가요? 산책하시면서인가요? 여러분의 일상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